안녕하세요. 해뜨는 경제학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그 방향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발표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전문가들조차도 그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나 헤지펀드의 거물 레이 달리오, 존 템플턴, 그리고 월가의 거물 빌 해크먼 같은 대가들이 지켜온 투자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의 여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 위기 속에서 승자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 승자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들의 무용담을 살펴보고 그들의 무용담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이상 폭락을 하면서 1980년대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 이러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혼돈 장세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투자의 본질과 실용적인 대응 전략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을 중동 사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48%나 급등을 해서 이격도가 115%를 넘어서는 등 그 시장 내 기술적 과열 부담이 상당히 누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그 피로감 해소 욕구가 대악재하고 맞물리면서 조정폭이 이례적으로 커졌던 그런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정도로 충격이 크게 오면서 두려움이 굉장히 앞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과거 6차례의 사례를 보면 20일 거래일 이후에 평균 7.7%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면 극단적인 폭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 S&P 500 지수 역시 최근 단기간에 10% 이상 하락하면서 1950년대 이후 역대 11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해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하기도 했었죠.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바닥 예측을 피하고 차분하게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증시는 단기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하락은 대부분 약 1년 정도 지나면 회복되거나 오히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진정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던 것은 전쟁 그 자체보다는 내부에 누적된 자산 버블의 붕괴였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투자 대가들의 철학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을 종이 조각이 아닌 기업의 일부로 보고 본질 가치에 집중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피터 린치 또한 주식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감정 통제의 실패로 꼽았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거나 뉴스에 휩쓸려서 매매하는 것을 철저히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헤지펀드의 거물 레이 달리오는 투자의 제2 목표를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산 투자를 많이 강조를 했죠. 포트폴리오 내 일정 수준의 현금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우량자산을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책이 되는 겁니다. 존 템플턴의 말처럼 진정한 강세장은 대중이 비관에 빠졌을 때 시작이 됩니다. 투자는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매크로나 지정학적 변수를 완벽히 예측하려는 노력보다는 반도체나 에너지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실용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가의 거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 에크먼은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로 직발된 그 주가 하락을 매우 긍정적인 매수 기회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펀드멘털이 견고한 세계적 우량 기업들이 극도로 저렴해졌다면 약세론에 흔들리지 말고 의량주를 매수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의 구조적 변화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 40년간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었던 것은 물가가 완전히 되고 세계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과 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기대하기보다는 변화된 조건에 맞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10% 초중반대 보편 관세와 특정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가 현실화가 되면서 글로벌 대역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입 물동량 감소하고 그리고 주요국의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 기업들의 이익에 어떤 타격을 줄지 2분기, 3분기 실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감세안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늘려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약 4.8조 달러의 그 막대한 재정 적자를 유발을 해서 국제 금리를 밀어올리고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그런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죠. 물가 안정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기대 시점은 많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환경 속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에 민감한 중소형주보다는 자체적인 그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고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대형 기업의 그 주식 투자 매력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그 강세론자 톰 리는 지난 수년간 공급망 붕괴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억눌렸던 경제가 서서히 확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핵심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는 현 인구 구조의 변화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와 기술 혁신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AI 산업의 확장과 그 출원 비용 하락의 그 나비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AI 산업은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실질적인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AI 모델이 연산을 수행하는 출원 비용이 과거 대비 비약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AI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물류나 제조 등 전통 산업이 AI를 자동화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자가 됩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고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그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죠. 이러한 얘기는 곧 AI 기반 소프트웨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그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전력망 교체하고 신규 인프라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과 더불어서 천연가스와 같은 안정적인 기저발전원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상당히 꾸준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글로벌 방위 산업은 이른바 군비 경쟁 4.0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무기 수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AI, 우주, 무인 기술이 결합된 기술 혁신 경쟁이 방위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와 같이 최첨단 방어 시스템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 방산 기업들의 장기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즉 SLR 규제 완화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대형은행들은 자본금 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국채를 매입을 하거나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서 금융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그런 중요한 법안입니다. 발행 기업이 달러나 단기 국채로 100% 지급준비금을 확보하도록 의무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생태계와 결제 인프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대미 수출 주력 업종의 실적 둔화와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강력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시장과 밀접한 것은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 정책입니다.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고 제도적 장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오랫동안 소유받았던 저 PBR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 부양 외에도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AI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기초기술을 지원하면서 특히 우리의 장점인 제조업을 살려서 로봇과 결합한 물리적 AI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IT 강국이 되었듯이 이번 AI 투자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의 주도주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관세 영향을 받는 수출주보다는 정부의 내수 부양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수혜를 받는 금융, 지주사, 내수 주가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기대감이 선반영된 이후에는 다시 전력 인프라나 방산과 같은 글로벌 메가트렌드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순환매매에 대비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고르려면 영국의 저명한 투자자 크리스 혼이 강조했던 것처럼 경제적 해자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치열한 경쟁이나 파괴적 혁신으로부터 기업의 이익을 지켜내는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고객이 다른 제품으로 가려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기업이 어떠한 경제적 해자를 가졌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은 영국의 유명한 투자자 크리스 혼이 강조한 그 개념인데요.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파괴적인 혁신, 그리고 치열한 경쟁,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그 다음에 교체 비용의 장벽,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 등으로 무장을 해서 어떠한 기업들도 이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이런 해자를 파는 것을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해자를 쌓으면 치열한 경쟁이나 파괴적 혁신으로부터 기업의 이익을 지켜내는 강력한 방어벽이 되는 것이죠.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고객이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승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 투자와 해자의 그 상관관계를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주는 끊임없이 혁신에 뒤태들 그런 위험이 커서 같이 투자자들이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엑셀, 워드 등 전 세계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교체 비용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은 다른 기업들하고 다릅니다. 그런 그 튼튼한 해자와 막강한 그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은 AI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빠르게 흡수를 해서 오히려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그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해자가 약한 기업은 사물이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지가 않습니다. 경쟁이 극심한 그 항공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자기 자본 대비 자산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회계가 너무 복잡해서 투명성이 떨어지는 일부 금융기업들은 일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해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글로벌 그 명품 산업입니다. 이들은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역사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기업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도 소비를 줄이지 않는 최상위 고객층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어떠한 경제 위기에서도 강력한 그런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명품 중에서도 에르메스의 성과는 아주 압도적입니다. 2024년 글로벌 명품 소비가 둔화되어서 경쟁사들의 그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에르메스는 나홀로 성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한 명의 그 장인이 수작업으로 가방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고집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기도 하고 제품을 소비자가 아닌 그 가치가 오르는 투자재로 격상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었습니다. 에르메스의 그 강력한 해자는 재무제표로도 증명이 됩니다. 글로벌 평균의 2배가 넘는 무려 68%의 총이익률을 자랑을 하기도 하고 벌어들인 이익을 막대한 현금으로 쌓아두어서 불황에도 끄떡없는 그런 체력을 갖추게 되었었습니다. 극심한 대기 명단을 감수하면서도 90% 이상의 고객이 다시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압도적인 브랜드 충성도가 이 수치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량주를 오래 들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과감히 그 손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주식을 샀을 때 세웠던 투자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거나 회사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훼손이 되었다면 주저없이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과 논리적으로 토론하여 방어할 수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매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논리가 왜 내가 투자를 했는지 이 투자 논리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전쟁이나 관세 같은 위기 요인들은 결국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이럴 때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떠나보내기보다는 확고한 진입 장벽과 브랜드 파워를 가진 훌륭한 기업을 평소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금리 변동 그리고 국가 간 패권 다툼은 우리 시장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일부 변수를 모두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부 환경이 척박해져도 스스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독점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서 포트폴리오 중심의 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비록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 표준을 주도하는 우량한 그 기업 기술주들의 이익 성장 덕분에 강력한 그 하방 경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든든한 산업 정책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전략은
매우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대외 수출 환경 악화라는 악재하고 정부의 그 강력한 밸류업 정책이 호재가 되어가지고 줄다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주식이 함께 오르는 장세보다는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으면서 주주 가치를 높여가는 특정 기업들로 자금이 쏠리는 차별화 정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AI 기술 투자의 그 실제적인 그 수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AI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전력기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숫자로 실적이 찍히는 거대한 산업의 변화입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초기 경쟁 단계에서는 결국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기업들만의 그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상심을 갖는 것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차익 실현을 고민을 하고 요즘처럼 모두가 들어야 할 때 좋은 주식을 담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잦은 트레이딩보다는 회사의 비즈니스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투자가 결국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락장은 내 포트폴리오에 잡초를 뽑고 꽃을 심을 수 있는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았거나 투자 논리가 희미해져서 과감히 정리하고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확실한 1등 기업으로 자산을 옮겨 담아서 다가올 상승장에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와 주가 창의 그 파란불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위기는 언제나 반복되고 결국 튼튼한 기업들은 그 위기를 딛고 더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으로 투자의 본질에 집중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 발전은 결국 그 로봇하고 자동차 산업으로 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인건비가 치솟는 시대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공장과 물류를 자동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결합된 그 모빌리티 혁신은 우리의 일상을 바꿀 거대한 그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첨단 산업이 돌아가려면은 막대한 전기가 필요로 됩니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 특히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하는 SMR과 같은 차세대 기술에 다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는 인프라 산업 역시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평화의 시대가 저물고 각국이 국방력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면서 방위산업은 단기 테마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총알과 포탄을 넘어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방어하는 첨단 방산 기업들은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서 높은 평가들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도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관련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거대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통은행들은 비효율을 혁신하는 핀테크 기술은 향후 금융산업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고령화 트렌드 속에서 헬스케어 산업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을 신약 개발에 도입을 해서 임상 성공률을 높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시장은 현재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아예 값비싼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철저히 가성비 좋은 저가 제품만을 찾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확실한 명품이거나 압도적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유통기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가성비 높은 제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한번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빠져나가기 힘든 이른바 락인 효과를 통해서 이들은 안정적으로 돈을 법니다. 이렇게 모인 방대한 데이터는 또 다른 산업을 성공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을 할 때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은 투자자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보다는 이익이 늘면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십시오. 받은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대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놀라운 복리의 마법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뉴스에서 위기를 떠들어댈 때 진짜 위기인지 과장된 소음인지 데이터로 냉석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리한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는 밤에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수준에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지, 다음 달 물가표가 어떻게 될지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에너지를 낭비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한 회사에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는지, 마진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 기업 고유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도 정확한 주가의 바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좋아 보이는 기업을 발견했다면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며칠, 몇 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라는 지렛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입니다. 업황을 타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안 좋고 재고가 쌓여있다는 뉴스가 도달될 때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기술 장벽으로 인해서 소수의 선주 기업들이 과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새롭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가장 싼 곳에서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동맹국에서 생산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공장을 짓고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일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업할 회사를 고를 때 경영진의 도덕성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자사주를 사다 불태우고 배당을 늘려 주주에게 확실히 보답하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경영진의 이익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같은 방향으로 향해 가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진짜 돈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나 강력한 저작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기업은 제품 하나를 더 팔 때마다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기업의 이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 일지를 씁니다.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얼마에 팔 것인지를 글에 적어두어야 주가가 요동칠 때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훗날 나의 성공과 실패를 복기해보면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일지의 생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인류가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경제가 망한다는 비관론은 언제나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역사적으로 시장의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은 결국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기술에 진보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믿는 그런 낙관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섞어 담는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주식이 뚫어질 때 채권이나 금이 방어를 해주는 구조로 만들어두면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성향에 맞게 안전자산의 비율을 조정을 해보십시오. 유튜브나
기사에서 떠드는 자극적인 전망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특히 남들이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에 조급해져서 원칙 없는 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본업에 충실해서 여윳돈으로 좋은 기업의 지분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무식함이 결국 승리를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락장은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역사는 늘 이 두려움 속에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그 내용은 기업의 경제적 해자와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시장을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투자를 이어가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